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교육의 기초부터 시작하는데, 한국교육사는 6월달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나가든지 아니면 대충 나가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재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 시험을 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의 시험을 봐서 그 모의 시험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봤어요. 하나는 그 논술 두 문제 10점 10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논술 10점, 그 다음에 서술형 5점 5점. 그래서 총 20점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후자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서술형 5.5점짜리 두 문제가 나온다면은 진짜 교육학 쎄 빠지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년 주기로 시험이 항상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가 5년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건 이제 6월 달에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월 이전에는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6개월 전에 시험 보기 6개월 전에 공표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교육사는 6개월 전 이제 모르니까 대충만 일단 하도록 하고, 서양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은 이렇게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서양교육사 파트가 전체 흐름이 잠깐은 보일 거예요. 근데 계속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르더라도 상관없어요. 또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좀 기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체를 봐야 세부 사항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부 사항을 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세부 사항을 들어가는, 이게 이제 라이겔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줌렌즈 방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줌아웃 했다가 전체를 봤다가 그 다음 줌인에서 쭉 들어가서 세부 사항 보고 다시 줌아웃하고 하는 형태를 이제 취할 겁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반복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날 수업한 걸 전부 숙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업 끝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그날 배운 거를 전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쪽 옆에다가 써놓고, 오늘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사실이냐면 1시까지 수업을 하고 1시서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2시서부터 6시까지는 제 조기 뒷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저한테로 질문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정도를 확인하고, 요런 저 스타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그렇게 할 거고, 오늘은 1시에 이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1시 이후에 여기가 강의가 잡혀 있을 거예요. 저 강의실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후 내내 6시까지 여기서 쭉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알 텐데, 이제 큰 소리로 우리 따라 하자 할 때
큰 소리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철저히 얘기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교육학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주고 핵심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써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같이 상기할 때 얼마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날 공부한 건 그날 해결한다는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교육의 기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내재적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이제 시험에, 논술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한번 논술로 시험 문제 나온 것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다. 그래서 형성평가가 2번 나왔고, 절대평가가 이제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평가도 2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절대평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절대평가였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라고 충분히 예언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특강 들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얘기했고 모의고사에서도 누누이 했던 것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성장참조평가와 능력참조평가가 강조가 돼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철저히 알아둬라. 그래갖고 그게 세 문제가 나왔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잘 썼고, 올해는 마지막 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후하게 점수를 줬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비교과를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락을 시키면 안 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과연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제 원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쉬우면 그 다음엔 또 어렵게 나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데서 전부 나와요. 제가 나온다는 데서 나오니까는, 그거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기본적인 것 딱 머릿속에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서술로 나오든지 아니면 객관식이 아니잖아요. 서술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논술로 나오든지 일단 스토리가 돼야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핵심 단어만 외워갖고는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핵심 단어 키워드 중심으로 외운다, 그거는 실제로 잘못된 말이죠. 그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하고 같이 나왔냐면은 자유교육과 같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첫째, 교육의 기초편에서 피터스라는 사람, 피터스라는 사람은 이제 할 겁니다. 많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터스의 교육의 준거 3가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처음 공부하면은.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교육의 준거 3가지로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그냥 교육의 준거 3가지,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만 띨띨띨띨 외우지 왜 이거를 공부하는지를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답답한 지경이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실제로 문제가 살짝 꼬여서 나오면은 그 이유를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감점이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건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트라는 사람을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크쇼트라는 사람을 할 겁니다. 요 두 사람은, 물론 이 세 사람은 객관식 시험 문제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피터스가 가장 많이 나왔고, 오크쇼트하고 파이트가 한 번씩 시험에 나왔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뒤통수 치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렇게 한 번씩 나온 거, 예를 들어서 자유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워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뒤통수를 쳤던 문제들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쉬운 거예요. 설명만 잘 들으면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 제가 예를 들어주면 그 예를 쓰시면 돼. 정의를 쓰고 그에 대한 예를 쓰고 우리가 논거를 대야 돼. 항상 자기 주장이 있잖아. 그걸 논지라고 그래. 그 논지에 대한 논거를 대야 된다는 거지. 확실한 논거를 대야 돼요. 그러니까 논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꾸만 제가 예를 드는 게 그거야. 자, 박근혜 씨하고 국회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박근혜 씨하고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가 있고 이쪽에도 변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회 측에서는 박근혜 씨 죄가 있다. 당신 죄가 있다. 그건 이제 논지라 그래. 그래서 당신은 죄가 있어. 이거에 대한 논지인데 이거에 대한 논거로서 이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시를 했죠. 수첩이라든가 무슨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측에서는 우린 무죄야 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변호사들이 무죄임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그게 논거라는 거야. 논거, 증거를 갖다가 논거라는 거야. 그 논거를 전혀 못 댔죠. 뭐 하고 있었죠?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만 부르고 있었다고요,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원 탄핵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이제 전액 탄핵 결정돼서 대통령직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야 돼. 논거를 대지 못하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무서운 겁니다. 논거를 못 대면 죽는 거야. 사형당하는 거야. 근데 그 논거로 여러분들은 그 논거로 예를 들어서 논거를 드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논거는 교육학적으로 논거를 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육학 논술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글을 쓸 때는 논지, 논거 이 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도 그래요. 자기 주장 딱 얘기하고 내 주장이 맞다라는 논거를 충분하게 대야 된다고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이 내 주장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을 갖다 끌어붙이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논거로 삼는 거거든. 그래서 논문 쓸 때는 그 밑에 각주라는 거 있잖아. 그 각주가 어마어마하게 달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유교육은요, 서양 교육사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리스 교육하고 그 다음에 15, 16세기의 인문주의 15, 16세기 인문주의 그거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 철학 차원에서 자유교육을 본다면은 교육 철학 차원에서 자유교육을 본다면은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주의와 항존주의. 그래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는 오늘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충분히 이제 다뤄주니까. 그래서 이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니 이제 왜 그런 관계가 있는가? 그런 이제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재교육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재교육에서 렌출리가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겠죠. 렌출리. 우리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이고요. 또 하나는 창의성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교육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제 창의성 교육은 영재교육에서도 대단히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렌출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가드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가드너. 특히 이제 예술 쪽으로 전공하는 은미체, 미용, 디자인, 공예 이런 쪽은 가드너가 영교과, 영어 이쪽은 가드너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수업 시간에 각 전공도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사랑하는 이유로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교과는요, 존 오브 프록시메이트 디벨롭먼트 근접 발달 영역대를 영어로 쓰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4개로 했죠. 그 4단어거든. 그래서 더를 쓴 사람이 있어 그러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는 존 오브 더 프록시메이트 디벨롭먼트 쓴 사람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비고치키도 시험에 나왔었고, 뭐 아이즈너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아이즈너는 작년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공을 여러분들 이제 상담을 따로 할 겁니다. 내일서부터 상담을 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전공은 모르지만은 전공 공부 방향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제가 확인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시면은 전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원 출신인데 그 미술인데 작년 재작년에는 교육대학원 출신 미술 선생님이 딱 한 번에 합격해서 경기도 발령받아서 나갔다고요. 지금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의정부에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서 소주도 먹고, 오케이, 노래도 부르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에 붙을 수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 교육학이 국영수와 같은 파운데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교육학 못하는 사람들은 전공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영수 포기하고 다른 과목 잘해? 아니야. 그 사람들 실제로 학교에 가서 아무것도 못해. 대학교 가서. 그것처럼 교육학은
국영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전공 시험 문제에 이제 역사과라든가 이런 과를 좀 제외하고는 요새는 국교과도 교육학위 시험에 많이 나와. 국어도 엄청나게 나오더만 교과교육론에. 왜냐면 작년에 국어 전공하는 선생님이 교과교육론 약하다 그래서 매번 교과교육론 공부해갖고 와갖고 전투록 확인받고 제가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그렇게 해준다고요, 여러분들. 왜냐면 주변에서 자꾸 짜줘야 돼. 해 하고 짜줘야 공부를 하지. 여러분들이 성인이지만 스스로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담해서 스케줄 짜드리고 할 테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를 이제 따라오시면은 이제 딱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올해 한 해는 그냥 나는 사람이 아니다,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진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4학년 손 들어보세요. 4학년 올라가나요? 이 4학년 올라가는 선생님들이 공부하기가 참 힘들다고요. 왜냐면 학교 공부 따라가야지. 전공 교육, 그러니까 임용 시험은 또 따로야. 물론 학교에서 전공 공부하는 게 임용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근데 학교는 학교 시험 따라 시험 문제 봐야지, 학교 공부 따로 해야지, 임용 공부 따로 해야지. 그러다 또 교생 안 나갔죠, 아직? 교생 나가야지.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4학년들은 진짜 죽으라고 해야 돼. 물론 4학년 졸업과 동시에 합격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그냥 올해 임용만 준비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그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재테크만 테크가 아니야. 재테크, 즉 돈벌이만 테크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테크도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테크도 잘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원 선생님들은 특히 더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교육대학원 선생님들이 교육학이 제일 약해요. 교육학을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이 사범대 출신이야. 사범대는 1학년 때부터 교육학을 공부를 한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직을 이수한 사람들. 교직을 이수한 선생님들은 이제 3학년 때부터 교직 이수를 하면서 교육학을 공부를 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건대 교육대학원에서 그 교육론을 이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일주일에 2시간 2학점짜리란 말이에요. 그 80분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강의하다 끝나. 예를 들어서 간에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하듯 3주 정도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들이 자기 좋아하는 파트만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다 조금 나가다 끝나.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약해. 그래서 교육대학원 선생님들 역시 스케줄 잘 잡아서 교육학을 철저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범대 선생님들도 당연히 따로 공부 잘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따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가드너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 요게 이제 행정고시 시험 문제도 나온 겁니다. 행정고시에도 교육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기초,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요 네 파트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가드너가 대단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당연히 교육심리학에서도 가드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평생교육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가 교육에 기초해서. 그러면 이 평생교육은요, 객관식 시험 문제일 때는 40문제, 50문제 나올 때거든요. 그 객관식 시험 문제 때는 이 평생교육이 해마다 4문제, 5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논술로 바뀌면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 행정고시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해마다 한 문제씩. 근데 왜 자꾸 행정고시 얘기를 하느냐? 이게 첫 해에 교육학 실시할 때요, 행정고시 시험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고시에서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첫 해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고시에서는 여러분들 표와 그래프를 가지고 작년에 수업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 분명히 시험 유형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수업 유형이 바뀔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바뀐 게 뭐냐면 제 책 중에 웹정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요. 제 책 중에 이 웹정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 언제 산 거예요? 작년에. 이 웹정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그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왔다고요. 이제 제 스타일이 이게 한 7년 전, 이게 2014년도인데 사실상은 2013년도서부터 해놓은 거예요. 여기 2014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웹정리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재작년 시험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통계, 그래프라든가 표가 시험에 나온다. 근데 작년에 통계, 그래프, 표가 시험에 나왔죠.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한 것이냐면요. 행정고시를 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행정고시는 아예 정상 분포 곡선 그려놓고 그거 해석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평생교육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생교육 도대체 뭘 공부할 것이냐? 우리가 이론은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 왜냐면 평생교육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정을 한 것이고 평생교육 이론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콜브의 경험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이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홀리스틱 교육이라는 거죠. 이 홀리스틱 교육하고 같이 우리나라하고 연결한다면 한국 교육사하고 연결한다면요. 원효의 1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사는 우리가 간단하만 하기 때문에 이 홀리스틱을 하면서 원효의 1심 사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홀리스틱 교육 사상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것이고 이 홀리스틱 때문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발도르프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발도르프 교육은 특히 이제 미술 같은 경우, 체육 같은 경우에서는 꼭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음악, 이런 이제 예술 과목 자체에서. 이게 이제 대한교육 스타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도르프 교육. 요거를 이제 좀 알아둬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요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이제 행정 차원에서 칼슨의 봉사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슨의 봉사조직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칼슨의 봉사조직을 지금 했기 때문에 행정할 때 칼슨의 봉사조직을 안 하느냐? 아니야. 그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가 된다고. 계속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그날 이해한 바대로만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재적 목적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표 와장창, 별표 왕창, 소박한 별표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거는 지식의 중요성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험 문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나와야 돼. 이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시험의 역기능이야.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도 시험의 역기능에 대해서 교육사회학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건데, 시험의 역기능이 뭐냐면은 시험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 책이요, 실제로는 옛날에는요 굉장히 얇았어요. 한 권이야. 근데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를 더해서 놓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책이 두툼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교육학 내용 자체가 많아지는 거야. 안 배운 거 시험에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다 책에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만 넣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교육학 책이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중요한 지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식의 위계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고, 덜 중요한 지식이 있고, 이런 지식의 위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별표 와장창, 별표 왕창, 소박한 별표, 그리고 별표 안 하고 그냥 읽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요. 어쨌든 그냥 넘어간 것은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 아시겠나요? 그냥 제가 읽고 설명한 부분까지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둬라. 공부하지 마라. 여러분들 1, 2월 달에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껴있는 거야. 지금 저쪽에 나무가 있는데 저게 나무인지 뭔지 하여튼 그림자가 있는데 명확하게 안 보이는 상태라고. 지금 그 안개를 걷어나가는 단계가 1, 2월 달이야. 그 안개를 거쳐야 먼저 그나마 이 형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서 3, 4월 때는 완전하게 이제 형태를 볼 수 있는 그거로 잡아 나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잡힌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1, 2월 달은 어쨌든 이제 기초를 완전히 잡는 거, 물론 전 내용을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를 잡는 내용이라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숙지하는 거, 그 시간에 바로 다 숙지할 거예요. 머릿속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재적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외재적 목적.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대비해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면접에서 즉답형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열어보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 있고. 그 모르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모르는 게 나올 때는 당황하지 마라. 거기에 내용 중에서 핵심 단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레드존이 나왔다. 그럼 레드가 빨갛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학교 교육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학교에서 레드존, 그 빨간 지역을 설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을 잡아야지. 19금은 빨간색이잖아. 맞아요. 19금. 그래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기 위해서 청소년이 다니면 안 되는 거리를 지정해 놓는 거야. 유흥업소 같은 경우 많잖아.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그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90% 정답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로 제가 교육학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비고치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했을 때 왜 사회적이란 말을 썼는가? 왜 구성주의란 말을 썼는가만 이해를 하면은 비고치키의 이론을 8, 90%를 끝내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을 그냥 밑줄 그어놓고 밑에 내용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응? 제목하고 이 밑에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제 여자친구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고준입니다. 아, 왜요? 왜 기분 나빠요? 근데 토니가 고준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준을 곧 이제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수혜 쪽으로 이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수혜 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스마트폰을 보면은 뭐 고준위의 아찔한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오죠. 완전 낚시죠. 그래서 들어가 보죠. 뭘 아찔해 아찔하기는.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계단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타이틀하고 그 밑에 내용과 안 맞아. 연애 잡지는. 근데 우리는 교육학 학문이잖아. 그러니까 제목과 그 밑에 내용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거야. 함부로 단어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학 공부할 때 왜 이 단어를 썼지? 이 단어의 의미는 뭐지? 를 생각하면서 밑을 읽어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학 공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요, 본질 그러면 비본질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내적 그러면 외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그냥 함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재적 목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외재적 목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라는 것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다. 외재라는 것은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라는 것은 교육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재라는 것은 교육활동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오케이? 그럼 일단 정의는 이제 나중에 보고, 내재적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본질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본질적. 또는 봐봐요. 1차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내재적 목적이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이 내재적 목적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2차적 목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도구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본질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본래 본자에다가 바탕질자로 이루어졌어요. 본바탕이야. 그러니까 교육의 본바탕이 뭐냐 이겁니다. 교육의 본바탕이 뭐냐 이거예요. 본바탕이 뭐냐. 다시 말해서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본바탕이 뭐냐. 본질을 영어로 에센스라고 그래요. 핵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육이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2차적인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는 거지, 1차니까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학교 교사가 돼갖고 아이들한테로 니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란 말이야.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면 맛있는 것도 사줘 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 돈 많이 벌어? 전자? 여러분도 부모님들은 돈 많이 벌으라고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부모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엄마 아빠 이제 몰라라 하는 거죠.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실제로 교육이 1차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요, 사람됨이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실현, 인격 완성. 근데 학교가 안 그렇죠, 요새요. 네.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요새 학교가 어때요? 좋은 대학이잖아. 학교 자체에서 좋은 대학이잖아. 부모들도
네가 잘 배워야, 많이 배워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교육을 도구로 해서,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입신양명 출세를 해라 이겁니다. 입신양명 출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이질 않아. 이건 2차적이야. 물론 학교 교육에서 이것도 얘기가 돼야 돼. 1, 2차가 동시에 같이 중요하게 얘기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학교 교육은 뭐만을 자꾸만 강조합니까? 이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요, 18페이지에 내재적 목적 별표 와장창 하시고요. 거기 출제 근거 내재적 목적 별표 와장창하고 출제 근거 1번을 별표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교육활동 안에서, 내재니까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 의미,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를 말하는 거죠. 네. 본래 의미가 본질적 의미를 말하는 거야, 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의 비본래성 그러면 이거야. 네. 교육의 본래성, 교육의 본래성, 교육의 비본래성. 이렇게 얘기하거나 교육의 본질, 아니면 여기는 교육의 비본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알아둬야 돼. 교육의 본래성, 교육의 본질, 뭘 말하는 거예요? 시작. 자아실현, 인격완성이다. 뭐라고요? 시작. 자아실현, 인격완성이야. 뭐가요? 교육의 본래, 교육의 본질은 뭐다? 자아실현, 인격완성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본질적 목적이다.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글을 읽을 때 교육의 본래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아실현, 인격완성, 이렇게 보면 돼요. 교육의 비본래성, 아니면 교육의 비본질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입신양명 출세를 지향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진 않을 거야. 알겠죠? 근데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다시요. 교육의 본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즉 외재적 목적은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도구로 삼아 교육활동 밖, 오케이? 내재니까 교육활동 안에서, 내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야. 그러나 외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읽으세요. 내재적 목적은 뭐라고요? 시작.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질이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뭐라고요? 시작.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질이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외재적 목적은요. 시작. 교육활동 밖에서 교육을 뭐로 보는 거야? 도구나 수단으로 보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사실상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교육에서는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해요. 동시에.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지. 오늘날 교육이 자꾸만 외재적 목적만을 추구하게 돼 있어, 자꾸만. 부모도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 청소부였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청소부니까요, 저한테로요. 우리 아버지 청소부인데 이제 그 청소 끝나고 오는데, 돌아오시는데, 그 음주운전 하시던 분이
우리 아버지 이제 자전거 타고 오는데 이렇게 뒤에서 쳐서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는 아버지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를 강조한 겁니까? 외재적 목적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에서 외재적 목적을 강조 안 할 수 없어. 해야 돼. 근데 지나치게 오늘날 외재적 목적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람 때문에 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 뭐냐? 자유교육이야. 그래서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을 연결시키는 것이 여러분들 논술 시험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만 알잖아. 그냥 부모가 막 입시 때 그냥 너 그래 뭐 신경질 내는 것도 부모가 다 참잖아요. 평상시에 넌 죽었어 이러는데도 그거 막 신경 알았어 그러고 뭐가 필요한데 그러고 짜증나 그래 알았어 짜증내 엄마가 다 들어줄게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지가 혼자 잘난 거야. 지 혼자 세상이야. 그러니까는 나중에는요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자꾸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배려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때문에 교육을 그래서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1차적 목적만 자꾸만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만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인성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내재적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자 다시 그러면 우선 내재적 목적 어디를 보시냐면요 21페이지 보세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에요. 내재적 목적에 대한 정의. 내재적 목적을 중요시하는 교육과는 밑줄 그으십시오. 교육이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다른 것의 수단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외재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재적 목적을 앞에 딱 쓰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여보 봐요. 앞으로 글을 쓸 때 대비로 쓰는 거야. 대비로. 대비로 쓰면은요. 내가 강조하자는 것이 훨씬 두드러져. 나데이 밥비 A가 아니라 B. 오케이? 강조하는 건 어디 있어요? B에 있잖아요. B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재적 목적을 쓴다. 그럼 외재적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외재적 목적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재적 목적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되는 거죠. 시작. 교육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그럼 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재적 목적이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럼 외재적 목적을 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어요? 내재적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교육이 다른 것의 수단,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로 쓰는 거야. 여러분들 미팅 나갈 때 나보다 잘생기거나 나보다 예쁜 여자하고 같이 나가나요? 안 나가죠. 대비돼서 내가 뛰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식장에서도 신부와 신랑보다도 더 이쁘게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원칙이. 신부 신랑이 돋보여야 되잖아. 근데 신부 신랑보다도 멋지게 차려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가면 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는 강조되는 것은 이제 뒤에다 쓰면 돼. 나데이 법비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재적 목적에 대한 정의 다시 하겠습니다. 내재적 목적은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자, 밑줄 그으십시오.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다. 또는 교육활동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활동 그 자체다. 아니면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분산학습을 합니다. 이제 심리학에서도 나와요. 분산학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저 55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5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